네, 스마트 스탬프 랠리 도장은 다 찍으셨나요? 네, 지금 이제 두 세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세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룸즈 아시죠? 네, 저기 뒤에 통역사 선생님께서도 룸즈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은 핸드메이드 게임의 김종화 대표님께서 룸즈와 함께한 15년의 게임 개발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종화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핸드메이드 게임의 김종화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BIC 발표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잘 나가는 개발자가 와야 될 것 같고, 저보다 좀 더 돈도 많이 번 사람들이 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 그걸로 성공하고 나서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자리가 꼭 어떤 성공 스토리를 발표하는 자리만 돼서야 되겠는가? 어떤 게임을 오랫동안 만들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 분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김종화라고 하고 85년생 부산 출신의 게임을 만든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7년차 해남입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독립, 실험, 장인 정신을 고집하면서 게임을 깎아오고 있는데요. 뭐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상 방구석에서 혼자 게임 만들고 있는 방구석 개발자입니다. 제가 뭐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개발자도 아니고 돈을 제일 많이 번 개발자도 아니지만 가장 오래 해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2006년부터 게임을 만들었고 그 다음 이후에 계속 죽은 듯 산 듯 명맥을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임들을 만들었고요. 팔레트, 룸즈, 그리고 크랭가라는 VR 게임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룸즈 시리즈인데요. 룸즈 시리즈는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플랫폼에 런칭한 게임 시리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플래시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PC, 닌텐도 DS, 위, 오큘러스, 스팀 VR, 플레이스테이션 4, 닌텐도 스위치, iOS, 안드로이드까지 거의 다 냈죠. 좋게 말하면 그런 거, 좋게 말하면 열심히 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골이 부스러질 만큼 우려 먹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이 저의 살아오면서 이렇게 게임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었고 매번 단계마다 제가 어떤 생각으로 게임을 만들었고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들 게임 개발자로서의 나름 철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저의 삶이고 저런 삶도 있다는 거를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곡선이라고 하시죠. 그런 걸 그려볼 텐데요. 이게 제가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인생 곡선을 그려볼 겁니다. 제가 2004년에 처음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때는 딱 저게 꿈이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게임 디자이너가 되겠어라는 게 제가 중2 때 정했던 꿈이에요. 아주 중2병 넘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를 입학을 했고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아주 그냥 나오나요? 거의 나오지가 않네요. 전 아주 삐딱하고 불만에 가득 찬 그런 시기였죠.
당시에는 어떻게든 게임이든 뭔가 만들어 보려고 되게 안달이 나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게임 메이커로 게임 만드는 수업에서 이것저것 습작들을 만들어 보고 플래시 게임을 만드는 게임 팀이 있어가지고 학과 내에서 그거 활동도 하고 했어요. 근데 플래시 게임 팀이 5명이서 두 팀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기 프로그래머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모여서 회의만 하고 이게 재밌니? 아니 이게 재밌다. 그건 재미없다. 이거는 만들기 어렵다. 계속 그런 소리만 하다가 1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빡쳤죠. 그래서 그 1학년 겨울 방학 동안 제가 액션 스크립트 2.0을 공부를 해가지고 뭐 게임 비슷한 습작을 하나 만들었고 그게 요런 게임이라기는 좀 부끄러웠지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1학년 때 애니메이션 수업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본 한 애니메이션이 되게 영감을 얻었어요. 그게 이건데요. Exciting Love Story라고 번역되는 유고슬라비아의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Gloria. 보시면 이렇게 그리드로 나뉘어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이 각각 서로 다른 곳이에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물들이 있고 그 안에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자기 뭐 연인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볼 때 No, no, no. 되게 재밌었어요. 딱 봐도 뭔가 특이하잖아요. 이 비주얼이 되게 플레이풀하달까? 재미있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막 게임 화면 같았어요. 그래서 저 화면에서 어떤 게임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때쯤 저희가 그 게임 팀에서 하고 있던 스터디가 있었는데 게임 기획을 하는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배가 여기 오늘 와 계시던데 네, 그 선배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 게임 이거를 본 애니메이션을 본 날에 이 게임의 기본 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뭐 방을 그림 퍼즐처럼 움직여가지고 탈출하는 게임이다라는 기본 틀을 그때 잡았습니다. 그때가 2004년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2학년 때가 돼가지고 첫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목표는 세계적인 공모전에서 상을 받겠어 뭐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막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처음 만든 게임이 팔레트라는 게임인데 이거는 색깔을 섞는 퍼즐 게임이거든요.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그냥 무색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위에 몇 가지 색들이 있어요. 그 색에서 색을 받아와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칠하는 게임인데 내가 칠해야 되는 색이 위에 다 없어요. 그러면 그 색들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 제시되는 색으로 모두 칠해야 하는 그때 얘기했던 게 뭐 머리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게임이다. 그렇게 색을 섞는 퍼즐 게임이라는 유니크한 거를 어필을 해서 IGF라는 공모전을 그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서 알려줬는데 거기에 이런 독특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큰 공모전이다 해서 냈어요. 2006년에. 예, 근데 그게 덜컥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 GDC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그게 산호세에서 열리는 마지막 GDC였는데 거기서 IGF 수상작들을 전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두 번째 날에 IGF 시상식을 하는데 거기 한 5초, 10초도 안 됐지만 제 게임이 저기에 나왔었고 사람들이 그거에 박수를 쳐줬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그때 제일 대상을 수상한 달위니아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팀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하던 말이 수상 소감이 We didn't want publishers because we didn't want them to fuck up our game이라고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전 세계 게임 개발자들이 거기 인디 게임 개발자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와 되게 이런 씬이 있구나, 이런 괴짜들, 어쩌면 괴짜들이죠. 괴짜들이 이상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씬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보고 저도 인디 게임 개발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대선, 근데 제가 좀 들었던 팔레트를 만들고 들었던 얘기가 뭐 이 게임 독특하긴 한데 뭐 실험적이긴 하지만 팔리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독특하면서 재밌는 거 만들어 줄게, 보여줄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룸즈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 그 룸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게 요 제일 최초의 룸즈 게임이고요. 이게 14개짜리 레벨에 플래시로 만들었던 거였고,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그려지고 있는 그 방을, 자기가 있는 방을 그림 퍼즐 조각처럼 움직여서 출구까지 간다 라는 그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참고로 저 주인공 다들 남자로 알고 계시는데 여자입니다. 이런 레벨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레벨이죠.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 게임을 2007년 대한민국 인디게임 공모전에서 냈고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7년 IGF 학생부에서도 또 돼가지고 또 GDC를 가서 전시를 했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미국을 쭉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을 하면서 제가 그 전해 봤었던 클라우드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USC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는 과가 되게 인상 깊어서 한번 가서 구경도 해보고 나중에 여기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때가 이제 3학년 정도, 3학년을 마쳤을 때인데요. 근데 이맘때쯤 되면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있죠. 네, 바로 군대입니다. 자, 이때쯤 제 동기 남자애들은 이미 다 군대를 갔거나 이때는 이제 다 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선택을 해야 됐고요. 사실 미국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 그 전시를 가기 전에 한 회사에 병특을 주겠다 해서 간다라고 하고 집까지 앞에 잡아놨어요. 근데 쭉 여행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지금 만들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 시장이, 인디 씬이 생기는 게 보였고, 지금 이 게임을 만들면 정말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를 더 미루더라도 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한테는 죄송하지만 뭐 나중에 근데 보니까 결국 티오를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고 버튼을 누르고 룸즈의 상용 버전을 제작을 합니다. 이때는 이때 목표는 이제 정식으로 상용 버전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돈도 많이 벌 거야라는 야무진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의 상문역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방을 잡고 제 후배랑 같이 합숙하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진짜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진짜 게임 만드는 거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것들이 지금 페이퍼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레벨 만드는 것들이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좀 확신에 차 있었고 너무 좀 인격도 어릴 때 좀 많이 모자랐고 리더십도 좀 러프하고 그래서 같이 했던 친구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팀을 나가게 되고 저 혼자 나중에 한 1년 정도 더 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룸즈 더 메인 빌딩이라는 게임을 완성하고 출시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는 요 게임이고요. 빅피쉬 게임즈라고 그 미국의 캐주얼 게임 포탈 중에 꽤 큰 곳에 먼저 런칭을 했어요. 반응이 꽤 좋았어요. 제가 학생이었는데 막 1,000만 원대 돈이 막 들어오니까 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1년 정도 있다가 허드슨이라는 곳에서 메일이 왔는데 게임 재밌게 해봤다. 우리 이거 닌텐도 DS랑 위로 런칭하고 싶은데 한번 만나보자 그러는 거예요. 처음 허드슨이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범버맨 만든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고 막 유명한 곳이구나. 그래서 일본을 가서 그쪽이랑 만나고 계약을 하고 닌텐도 DS랑 위까지 출시를 하게 됩니다. 요 영상이 닌텐도 DS 버전의 트레일러입니다. 네, 이게 2017년에 닌텐도 DS랑 위로 나왔고 PC랑 다 합쳐서 한 40만 장 정도 팔렸다고 알고 있어요. 뭐 물론 MG를 못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꽤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까지 하고 나니까 제가 완전 하얗게 제가 될 정도로 이제 불태우고 나니까 완전 번아웃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한동안 게임은 만들기 싫다. 게임 생각도 하기 싫고 뭐 팀도 그렇게 빠그러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한동안은 쉬었어요. 뭐 학교에서 영화 과제 찍으면서 졸업을 하고 졸업을 했죠. 어찌어찌 4학년까지. 이제 다시 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졸업을 했잖아요. 더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고를 미치고 유학을 가느냐. 유학은 제가 이전에 봤던 그 USC IMD라는 과를 그냥 가야겠다고 그냥 마음속에 정했던 것 같아요. 그지 왜 꼭 그쪽으로 가야 하냐는 것보다는 되게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아무런 느낌 없지만 군대는 20 저의 20대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제 마음에 정말 큰 짐이었어요. 네, 저는 세계로 막 나가고 싶은데 계속 발목을 잡고 세상에 가두려고 하고 그런 느낌이었고 뭐 실제로도 그랬죠. 어쩌면 뭐 이때 한번 쉬어가는 게 맞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하고 유학기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시작되죠. 유학 생활은 좋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포스트 제노바 첸이 돼서 미국에 누워앉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죠. 참고로 저 사진은 2007년에 IGF 갔을 때 제노바를 처음 만나서 찍었던 사진이고 USC IMD 이거는 그 저희 심벌인데 되게 정말 좋은 학과예요. 정말 좋은 교수님들과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있고 바로 옆에 바로 그 LA의 인디 게임 인더스트리나 메이저 게임 인더스트리가 다 있어서 인더스트리와 연관도 굉장히 잘 되고 정말 좋은 학과인데 사실 제가 게임 하나 콘솔까지 내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완전 새롭진 않은 거예요. 뭐 좋은데 뭐 거기 학비가 얼마냐면 그 1학점당 1,500달러. 한 학기를 들으면 한 15,000달러 돼요. 대학원생이 그래요. 그럼 뭐 1,500, 6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돈이 팍팍 나가니까. 그리고 가서 깨달은 거지만
미국인이랑 결혼하지 않는 이상 미필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기를 선택한 저의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앞으로 이 고생을 하고 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3년 뒤에 졸업한 다음에 군대에 끌려가야 되지 않을까, 끌려가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계속 현재 집중을 많이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많이 다운될 때는 뭐 우울증 약을 먹기도 했고, 그 뭐 어느 날에는 뭐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뭐 만성 뭐 혈관 부종이 계속 나도 막 몸이 부어 올라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약을 먹기도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3학년 때는 연구원을 하고 3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사실상 뭐 돈을 안 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드니까 막 이렇게 별들을 바라보고, 어차피 나는 우주먼지인데 내가 이렇게 막 고민해봐야 무슨 뭐 그렇게 고민해서 무슨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보면서,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그런 감정을 뭔가 만물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주는, 뭔가 우리가 조금 더 훨씬 더 큰 존재와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경외감을 주는 경험을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 졸업 작품이자 키넥트를 이용한 은하창조 인터랙티브 아트 스페이스 마에스트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하루 종일 따로 세션을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키넥트를 이용해서 자기 몸을, 양손을 이렇게 막 움직여서 가스 구름 덩어리, 우주에 퍼져 있는 가스 구름 덩어리를 모아서 별을 만드는 거예요. 쫙 펼치면 그 구름이 점화하면서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은 어떤 악기 소리가 되고 특정 어떤 컬러를 지니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하를 쭉쭉 돌아다니면서 나만의 유니크한 음악을 만드는, 그리고 유니크하게 생긴 은하를 만들어가는 거죠. 각 단계가 지날수록 점점 은하가 커지고, 마지막 한 10분 정도 하고 나면 나의 은하가 하나 완성이 되는 그런 인터랙티브 아트 경험이었습니다. 이거는 졸업이 거의 다가왔을 때, 학교에서 처음 전시를 했을 때요. 밖에다가 이렇게 쫙 크게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기억에 남았던 피드백이 어떤 할머니가 이거를 해보고 이게 스피리추얼한 경험이었다, 뭐 영적인 경험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거랑, 어떤 백인 청년이 해보더만 정말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빅허그를 하는 거예요. 묘하더라고요. 유학 생활 동안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이날 그 모든 것이 그래도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빅허그 때문은 아니고요. 네, 아까 이게 제가 곡선이라고 했죠. 네, 다시 쭉 내려갈 때도 있어요. 네, 이런 유학 과정과 동시에 진행됐던 게 룸즈 2 또는 더맨션이 같이 진행됐어요. 2011년부터 그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2학년 때, 유학생활 2학년 때죠. 그 한국에 원래 지인이 한국에서 콘솔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만드는데 같이 룸즈 2를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실력 있는 분들 많이 모셔놨고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한 몇 개 더 만든 다음 룸즈의 속편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분명히 유학 생활에 100% 집중 못할 게 뻔하잖아요.
근데 또 좋은 기회이고 이기도 한 것 같아서 결국 하게 됩니다. 확실히 그 아티스트 분들이 뽑아내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한 1년 정도 제가 기획을 하고 한 명 프로그래머가 원격으로 작업을 하면서 프로토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 6개월 정도 아티스트 팀이 투입이 돼가지고 게임의 룩을 빨리 만들어 갑니다. 그때 나온 게 2012년 말에 나온 LG U 플러스 버전의 룸즈 불가능한 퍼즐인데요. 지금과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후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죠. 뭐 이거는 예전에 제가 다 얘기했던 거고 이미 다 해결된 거기 때문에 다시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게임을 페이드로 잘 만들어 놓고 괜히 BM을 붙여가지고 아이템 팔고 횟수 팔고 코스튬 팔고 리더보드를 경쟁시키고 이러면서 게임은 덕지덕지 지저분해지고 돈은 안 벌리고 욕은 먹고 그렇게 망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더맨션이었고요. 2013년 10월에 나왔어요. 그때 꽤 다운로드도 많이 됐어요. 300만 다운로드 정도 됐었고 평가도 좋았어요. 좀 뭐 현질 유도한다 그런 거 빼고는. 하지만 돈은 안 됐죠. 그리고 굉장히 씁쓸했던 게 보이세요? 룸즈를 사칭하는 한다고 참 이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KGC 2014에서 한번 터뜨렸죠. 이거를 엄청 분노에 차서 막 깠던 게 기사화되면서 개발자 사이에서 꽤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망한 걸로 유명한 개발자가 되었고, 근데 그때는 분노에 차서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찬찬히 여러분 그때 있던 사람들과 복귀해 보면 이건 단지 퍼블리셔의 문제로만은 볼 수 없던 거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 원작자와 제작자와 퍼블리셔 그 누구도 이 게임에 대한 어너십을 가지지 못했던 게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원작자였지만 제작자는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작자들은 자기들이 만들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원작자는 아니잖아요. 기획은 또 제가 하고 디렉팅을 하니까. 그리고 퍼블리셔는 게임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BM 같은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누구 하나 자기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게임이 망하게 되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더맨션 이후에 사실 그때는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더 힘들었던 거는 그 제작사와의 갈등이 더 힘들었어요. 제가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작사와 게임을 가지고 좀 싸우고 법적 다툼을 하고 또 이제 군대 문제도 겹쳐가지고 인생 제일 힘들 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전에 살짝 올라갔던 거는 졸업 작품을 성공적으로 끝내서 기분이 좋았고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기분이 좋았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원래 꼭 문제가 터지고 나면 계약서를 본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계약서를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것도 많고 좀 안 좋더라고요 저한테. 계약서 판권도 다 넘기는 걸로 돼 있었고 그 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제가 가져간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이익은 매출에서 개발비를 뺀 거잖아요. 근데 그 개발비가 얼마인지는 사실 굉장히 플렉스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개발비가 우리가 얼마를 벌었지만 개발비가 없어서 돈 줄 게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개발 지원금이나 뭐 MG나 여러 가지 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안 친다 하고 그거를
다 포함해도 결국 그만큼 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줄 돈이 없다라고 됐고, 그리고 저는 그냥 외부에서 데려온 감독이고 이 게임은 자기들 거다라는 게 그쪽 사장님의 주장이었죠. 뭐 계약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회사가 망하면서 룸즈의 판권을 딴 데다가 넘겨버려요. 사실 이거는 완전 계약 위반이거든요. 제3자의 합의 없이 넘길 수 없다라는 거는. 근데 저는 그때 뭐 몰랐죠. 앞으로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돼요라고 했는데,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좀 제가 강하게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해요. 어쨌든 이래서 몇 달간 되게 지리하게 싸웠어요. 변호사 가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니 건이 내 건이 계속 협상을 하다가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플랫폼별로 판권을 나누자 했어요. 그래서 PC랑 뭐 콘솔 이런 거는 제가 하고 모바일은 그쪽이 하고 나머지는 주 협의에 따르고. 일단 이때의 경험이 정말 계약은 절대 사람 믿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칼같이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고 해야겠구나라고 느꼈고요. 이때가 제가 이제 30살 정도 됐어요. 아직도 군대를 안 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죠. 근데 이때 이제 얘가 유학 가 있으면서 얻었던 그 혈관 부종이라는 질병 때문에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걸로 겨우겨우 재검을 받고 해서 공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익이 안 됐으면 뉴스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조금씩 올라오면서 룸즈 불가능한 퍼즐 PC 버전을 만들던 시기가 2015년인데요. 자, 뭐 공익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시간이 남아요. 집에 가가지고 뭐 퇴근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짬짬이 룸즈 2의 스팀 버전을 만들었어요. 뭐 모바일에 들어갔던 뭐 자질구레한 그런 덕지덕지 붙어 있는 시스템들, 인앱 펄체이스 시스템들 전부 다 빼고 48개의 뭐 추가 레벨을 더하고 게임을 완결하고 이렇게 해서 룸즈 불가능한 퍼즐, The Unsolvable 퍼즐이라고 다시 이거를 PC에다가 출시를 했어요. 스팀에 출시를 했고 평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뭐 95% 이상 긍정적을 받았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 그 해에 대한민국 게임대상 이관왕 PC 게임상이랑 인디 게임상을 받으면서 조금 멘탈 회복이 됐죠. 그리고 이때 이런저런 페스티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터틀크림의 선용이 형과 전재우 형이랑 같이 아웃 오브 인덱스라는 실험적인 게임 페스티벌을 만드는 거를 2014년부터 했었고, 이 BIC도 2015년에 초기 기획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행사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했어요. 게임만 만들다가 이런 행사 일도 하니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멘탈이 회복됐는데 2016년이 됐습니다. 2016년은 무슨 해였죠? VR 원년의 해, 언제 올지 모르는 였죠. 다들 VR을 관심이 많았고 저도 관심이 많았고, 저는 예전부터 뭐 유학 생활할 때부터 VR을 조금 미리 접해가지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새로운 게임 플레이를 만드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많은 그런 게임 개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스페이스 마에스트로를 VR로 만들면 끝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2014년 말 정도에 오큘러스 DK1이랑 립모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VR화를 시켰던 거예요. 나름 괜찮았는데 뭐 그때 무슨 공모전용으로 만들었는데 공모전은 안 되고, 너무 아티하다고 하죠. 너무 예술 작품스러워가지고 좀 더 손에 잡히는 거를 해보자라는 일단 생각으로 이거는 잠시 접어두고, 정말
정말 예쁩니다. 예쁘긴 예쁩니다. 이건 잠시 접어두고 룸즈 2의 VR 버전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마침 그때 뭐 룸즈의 소스도 다 있었고 3D 소스도 다 있었고 그 이전에 같이 그 회사에서 제작사에서 같이 협업했던 아티스트 분이 VR 버전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같이 파트타임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5월 오큘러스랑 스팀에 출시를 하게 되죠. 룸즈 2의 VR 버전. 나름 꽤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런칭 타이틀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도 했고 룸즈의 판매량이 꽤 증가하기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VR로만 가능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VR 전용 게임. 그래서 크랭가라고 이거는 한 게임잼에서 원데이 게임잼에 가가지고 만들었다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풀 게임으로까지 갔던 게임인데 크레인 시뮬레이터와 젠가를 합친 캐주얼 퍼즐 파티 VR 게임이었습니다. 트레일러를 보시면 보시면 젠가랑 비슷하게 이렇게 컨테이너 각각의 색이 가진 컨테이너 타워가 있고 제시되는 색을 크레인을 조정해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게임인데 뭐 컨테이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아이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언제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작을 되게 숙련되게 해서 해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사용한 모드도 있었고요. 오큘러스 터치가 이때 마침 나와가지고 오큘러스 터치도 지원을 했고 그리고 한번 실수를 하면 이렇게 주위가 다 터지면서 날아가는 터진 거를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나름 반응은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배경이 부산항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부산항 제1부두 쪽 사진을 보고 만들었는데 뒤에 보시면 여기 지금 다리가 저기 있는 부산항 대교고 이게 영도. 뒤에 보시면 뭐 영도 다리도 있고 부산 타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색을 좀 많이 넣었어요. 갈매기가 이게 튜토리얼을 해주는 캐릭터인데 스티븐 더 시걸이라고 부산의 상징을 뭐 그렇게 활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TV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국에선 좀 뭐 알려지긴 했는데 솔직히 네 한국에 VR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스팀에 출시를 했는데 평가는 좋았어요. 90%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리뷰가 12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쫄딱 망했어요. 이 게임으로 번 수익이 200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왜 망했을까 생각해 보면 뭐 VR 자체가 시기상조였을 수도 있겠지만 또 잘 되는 게임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게임 그냥 VR이 주는 재미에만 제가 만들고 싶은 재미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유저 생각을 안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십만 원짜리 VR 헤드셋을 사고 뭐 수백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컴퓨터를 산 하드코어 게이머가 이런 캐주얼한 게임을 별로 할 것 같지 않은 거죠. 이때가 이제 제가 게임 만든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게임이 망하고 나서 갑자기 또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 동생이 병특해야 된다면서 서울로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현자 타임이 왔어요. 여기 이게 제가 그때 있던 사무실인데 나름 꽤 큰 공간이에요. 한 6명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창문이 없어요. 그 안에 제가 혼자 있는데 되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답답하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막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다가 그래서 한 몇 개월 방황을 하다가 그냥 회사 접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를 들어가게 돼요. 그게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였고 회사 생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직까지 저도 그런 별로 자랑스러운 시절이 아니고 제가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극약 처방으로 갔다가 극약을 먹고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이 다 망가진 채로 10개월 만에 나왔고 이제 또 바닥을 쳤죠. 2018년에.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예전에 룸즈 작업을 같이 했던 동료분이 일본의 회사에 가셔가지고 참고로 그분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 이번에 오세요. 그래서 같이 플스 버전이랑 스위치 버전을 할 거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스위치 버전은 뭐 추가 또 기획도 들어가고 그런 거는 자기들이 작업을 다 해주고 포팅까지 퍼블리싱까지 다 해주겠다는 되게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하셔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판권이 걸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판권을 나눴을 때 그때는 스위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에 대해서 판권을 정리를 해야 됐죠.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스위치만 좀 추가할 수 있겠냐라고 계속 물어보니까 그냥 쿨하게 다 가져가세요. 그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까지 전부 다 판권을 돌려받았고 지금까지 뭐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전혀 그런 감정 없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스위치 버전, 뭐 플스 버전도 나왔었고 스위치 버전이 나왔는데 스위치 버전은 저희가 코어 모드를 추가했어요. 이름도 앵과 조지의 신비한 모험이라고 바꿨고 요 남자애가 조지, 주인공 애가 앤. 근데 두 플레이어가 협력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런 레벨을 24개의 레벨을 추가를 했습니다. Okay. Each player takes a Joy-Con pick who gets to be Anne or George. Start the game Oh, and okay. solve the puzzles together. We You should have went into the co-op oh, level. oh, there's different Yeah, so levels. we were supposed. Yeah. So the other ones are the main levels where you can only be Anne, and then these are the co-op ones. So we're going into the first co-op level. While wandering around the mansion, Anne heard a 뭐 faint voice 추가 coming from 스토리랑 somewhere. 추가 컷신 같은 작업도 그쪽에서 다 해주셨고 Hal. What was that? Anne followed the Why strange would you voice follow and the reached the door. voice? Oh, Anne opened the door and discovered an odd-looking child puppet. My back. Wind up the key. The puppet's voice frightened Anne. Let's not waste our time on that toy and move on, little lady. However, feeling pity for the puppet, Anne took courage to approach him. okay. Anne twisted the wind-up key in the puppet's 타임라인이 back, 없어서 이 and the 게임플레이가 puppet 스킬이 안 clattered 되네요. and started to move. Oh, My body is moving. 게임플레이 말씀드리면 finally. Oh wait, step away from me. 캐릭터가 각각의 방에 Right. 있으면서 자기가 I'm 있는 방을 George, 움직일 a 수가 phantom 있는데 puppet. 서로 턴을 번갈아 가면서 Oh,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Thanks a lot for the help. 서로 but 얘기를 stay 하면서 away. The 네가 이 bomb 방을 in my body 움직이면 may 내가 이쪽으로 explode. 갈 수 The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사물을 I think I 쏘면 can get the 내가 bomb removed 이렇게 at the 갈 toy 수가 maker's 있고 그래서 workshop, but I can't 목표는 go there 둘 다 alone. 출구까지 가야지 클리어하는 식의 Would you go? 협력 레벨을 24개를 추가를 Oh, 했어요. so he kind of like 그거에 half of 따른 them 추가 forward. 스토리랑 okay. 그거에 Anne was slightly puzzled, but soon 컷신 같은 accepted George's 작업들도 다 suggestion. 했었고요. oh. And you should just go home. I felt like she was gonna say yes, actually. Exit together. 네, Uh-oh. 생각보다 너무 안 알려졌어요 스위치 버전이. The exit will 이름이 only 다른 open 것도 if both 있고 of us arrive. 있는지 Oh. 사람들이 무슨 짭인 줄 Oh, so 알더라고요. we don't need a key. 이렇게 한 사람이 But then 옮기고 you move that one. 제가 이렇게 옮기고 혼자 I have to wait for 탈출을 못하고. George. Come on, George. Nice. Nice. Yeah. Yeah, I don't think I saw a key anywhere. 네. 그리고 이제 2019년이 되었죠. 저는 회사 생활 이후에 퇴사를 한 이후에 떨어진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각종 후회와 분노의 감정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쉬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목공예도 배워보고 클라이밍도 배워보고 물질도 하고 낙지 잡으면서 뭐 같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맨날 이런 것만 SNS에 올리니까 쟤는 맨날 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나름 제 멘탈을 추스리기 위해 다 한 것들이었고 실제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클라이밍은 정말 그리고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게임 개발자들은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퍼즐 게임 같은 겁니다. 제 멘탈이 좀 회복되니까 이제 룸즈의 모바일 버전을 다시 내볼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가 룸즈 스위치 뭐 플스 버전 나온 지 1년쯤 됐던 때였고 지금쯤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포팅 작업을 하는데 구글 인디 게임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5월 19일까지 출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마무리를 해서 한국 스토어에만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꽤 반응이 좋았어요. 거의 뭐 구글 되기 전까지 한 1000카피 정도는 팔렸으니까 꽤 반응이 좋았고, 그때 또 이름을 바꿨어요. 룸즈 장난감 장인의 선택이라고. 그래서 어디 포럼에 보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냐, 정직하지 못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기도 하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퍼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잘못 지은 이름이라 가지고 그냥 이때라도 바꾸자라고 했고, 게임에 좀 잘 어울리는,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고 좀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이름으로 바꾸자고 해서 토이메이커스 맨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네, 원래 구글에 냈을 때는 탑 10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탑 10이 되면 저 내년에 또 새로운 거 들고 올 거니까 탑 3 뽑지 마세요라고 쿨하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탑 3 특전을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탑 3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애플에서 글로벌 피처들을 해줘가지고 꽤 뭐 한국과 일본에서는 한 꽤 오랫동안 퍼즐 쪽에서는 1위를 유지했었고, 뭐 게임 오브 더 데이 피처들을 받기도 했고, 구글에서도 피처들을 굉장히 좋은 자리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만 지금 해줬는데 정말 크게 해줬죠. 위치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현재까지 한 iOS, 안드로이드 합쳐가지고 2만 장 정도 팔렸고요. 하지만 판매량보다 더 기뻤던 거는 유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기억을 하고 있고 돌아와줘서 고맙다, 옛날에 재밌게 했는데 다시 플레이하니까 다시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댓글을 보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5년 저의 게임 개발자의 삶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런 IP를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공감이 갈까, 그래서 나름 생각을 정리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인생 곡선이에요. 업앤다운이 있었고 각 단계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처음에 뭐 이 세로 가운데 축을 뭐 인생의 만족도라고 보면, 지금은 뭐 처음 조금 올라와 있다, 너무 막 엄청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조금 올라와 있다 정도. 나름 어떤 의미나 교훈이랄까, 그런 거를 교훈이라고 하기엔 좀 딱딱하고, 그냥 어떤 의미, 어떤 생각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나름 몇 개를 정리해봤는데, 일단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뭐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이 룸즈라는 IP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거를 다시 살리는데 일을 놓지 않고 계속 해왔었고요. 6년 전에는 더맨션의 실패가 굉장히 뼈아팠지만, 나중에 이제 6년 지나서 다시 구글에 내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좋은 홍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뭐 많은 유저들이
이런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6년 전에는 그 일이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나빴다고만 생각하는 어떤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 훗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면 매번 그 나쁜 일들에 너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팀의 소중함에 대해서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계속 어떤 식으로든 팀 작업을 하고 깨고 하고 한 입장에서 확실히 팀이 있어야 멀리 갈 수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 뭐 룸즈 2가 그렇게 된 것도, 더맨션이 그렇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제가 팀을 깨먹었기 때문에 룸즈 1의 성공을 이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그런 문제가 났던 거고요. 그래서 뭐 한참 멘탈이 다운되어 있었지만 또 그때 같이 잠시나마 일했던 동료분들이 다시 같이 하자라고 해주셔가지고 VR 버전도 만들었고 닌텐도 스위치랑 플스4 버전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조금 더 나갈 힘을 얻기도 했죠. 그래서 팀이 소중함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모든 작품은 그것을 만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 이 말은 뭐 무슨 유명한 사람이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유학 시절에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이에요. 근데 되게 이게 저는 공감이 가던 게 때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시간의 때가 있겠죠. 일단 뭐 그 시대, 그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거고, 그 시대 정신이 뭐 달라질 거고, 기술이 달라지면서 뭐 만들 수 있는 게임이 달라질 거고. 그렇지만 저는 그 또 더 중요한 게 자신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변하지만 나 또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이 지금은 만들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제가 30대 중반에 만들고 싶은 게임이 나중에 40대에 안 만들 다른 게임일 수도 있고, 40대 가서는 게임을 안 만들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나 그때의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게임이나 작품이 만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소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팔레트를 만들 때는 뭐 분노에 차오르던 제가 있었고, 룸즈를 만들 때는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자아 과잉돼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 다 해치고 다니는 제가 있었고, 스페이스 마인스토를 만들 때는 되게 힘든 현실 때문에 좀 더 큰 것과 이어지고자 하는 제 삶이 담겨 있었고, 크랭가와 뭐 VR 버전 룸즈 할 때는 뭐 VR에 꽂혀 있던 제가 있었죠. 그래서 돌아보면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데, 좀 더 그 현재에 집중하고 살았다면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아쉬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뭐든 지금 나에게 가장 와닿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삶을 살면서 느낀 뭐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작품의 소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불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삶의 특정 부분을 담고 있는 거라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글쓰기 모임을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자 글쓰기 모임의 리더이기도 한 정지우 작가의 글이 있어요.
보이나요? 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솔직하게 또 덤덤하게 많은 이야기들 해주셔서 많은 동질감들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받아야 되는데요. 네, 이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저기 뒤에 보라색 옷 입으신 분이 손을 들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총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사자분이 생각하신 인디 게임의 정의고요. 두 번째로 인디 개발자로서 유저와 소통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인디 게임을 쭉 이어오시면서 지금까지 후회가 뭐라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후회하지 않으셨는지. 일단 인디 게임의 정의에 대해서는 예전에 썼던 글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인디 게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속성은 그런 거에 일관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디 게임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장르나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인디 게임이냐 아니냐를 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면 인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독립적으로 왜 만들었냐가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기존 시스템에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만들었고,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 어떤 것이든 뭐 픽셀 게임이든 저해상 게임이든 뭐 텍스트만 있는 게임이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그 만드는 과정이 독립적이면 인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뭐였지? 하여튼 뭐 후회한 적이 없느냐? 뭐 후회한 적 많죠. 뭐 그런 적들 지금 얘기했던 것들에 담겨 있고, 뭐 팀을 제대로 된 팀을 만들지 못한 것들 후회가 있고, 좀 더 그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 것들, 좀 더 많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후회가 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은 여기까지, 질문을 3개나 해주셔가지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강연 들려주신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